예, 안녕하십니까. PC볼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직 응용기사 필기 이론 13번째 시간입니다. 상과목 전자계산기 구조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배울 내용은요, 기억장치와 입출력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구조와 응용, 이거는 뭐 주로 병렬 컴퓨터 구조, 이거에 관련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도 저번에 소개시켜준 그 컴퓨터 시스템 구조, 이 책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기억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억장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메모리 유닛, 이진 정보를 받아들여 저장하고 이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이제 기억장치라고, 많은 양의 이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셀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말하는 기억장치는 폰노 미만의 구조에서의 그 메모리 유닛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기억장치는 를 포함한 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시스템 메모리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램과 롬, 이 두 가지밖에 없고, 그 폰노마 구조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램은 뭐 상식적인 거지만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 다음에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이렇게 해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 하면은 메모리가 있으면은 아무 때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메모리가 이렇게 구조가 있으면은 이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그 바로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단 말이고,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메모리 구조는 이렇게 주소가 지정이 되어서 PC 카운터, 그 컴퓨터 구조에서 PC라고 하면은 그 PC 그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를 PC라고 하고 퍼스널 컴퓨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컴퓨터 구조에서는 어쨌든 이걸로 해서 이제 그 한 줄 이 카운터를 세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지요. 이런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이 아니고 램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액세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접근 시간이 항상 같고,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접근 시간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지요. 처음에 카운터 처음 검색할 때는 이제 처음 빠르겠고, 끝에 있는 거는 이제 한 칸씩 카운터에 증가하면서 접근을 하니까는 느려지게 되고, 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우고, 그 외에 다른 뭐 기본적인 용어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시에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 기억이 내용이 상실되는 거. 일반적인 램을 말하죠. 주기억장치. 컴퓨터 전원을 끄면 이제 내용이 사라지니까는. 비발성 메모리는 이제 공급되지 않아도 기억을 유지하는 것들. 롬이라든지 뭐 보조기억 장치들이 뭐 다 비발성이겠죠. 그리고 이제 파괴적 기억장치, 비파괴적 메모리 뭐 이래 있는데, 이건 왜 메모리지? 어쨌든 파괴적 그 디스트럭티브 스토리지 하면 이제 데이터를 읽어들인 후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파괴되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 이거지만은 비파괴적 메모리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읽어들인 후에 기존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을. 이거 기본적인 용어 이렇게 챙겨가시고, 이 정도 문제는 이제 보너스 문제지요. 메모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램은 모든 번지에 대한 액세스 시간이 같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넌 볼레틸 메모리, 정전 시 내용을 상실한다. 이게 비휘발성을 말하지요. 논이 붙어서 비휘발성인데 전정 시 내용을 상실한다니까 답은 2번이네요. 틀린 말이네요. 그 다음에 논 디스트럭티브 메모리, 리드 시 읽을 때 내용이 상실되지 않는다. 논이 붙어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마스크 롬, 라이트 할 수 없다. 롬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울 겁니다. 마스크 롬은 그냥 일반적인 롬을 마스크 롬이라고 합니다. 마스크의 뜻은 이제 뭐 굳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얼굴 위에 쓰는 가면의 뜻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럼 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롬은 이제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인 건 다 아실 거고,
롬은 일단 저장된 정보가 변하지 않는 기억 장치이다. 한번 형태가 만들어지면 전원이 꺼졌다 다시 켜져도 그 정보는 장치 내에 담게 된다. 이런 것을 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롬에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은 마스크 롬, 그냥 롬 하면 이제 이 마스크 롬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제작 과정은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행해지고, 그러니까 그 상품화된 된 롬은 내용을 이제 바꿀 수가 없단 말이겠죠. 동일한 형태의 롬 형태가 다량으로 주문될 때만 경제적이다. 뭐 이걸 마스크 롬, 일반적인 롬이고, 그 다음에 P롬, P는 이제 프로그래머블,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롬이란 말이겠죠. P롬 장치들은 워드 비트에 모두 1을 저장하는데 상태에 퓨즈가 포함이 되고 높은 전압의 펄스를 인감으로써 끊어지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장치를 P롬 프로그래머라고 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 PLD, 이 다음에 이게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볼 겁니다. 지금은 롬의 종류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P롬은 이제 이레이저블이 붙어가지고, 이제 지울 수 있다는 거. 그럼 썼다 지웠다 된단 말인데, 특별한 자외선을 이용하여 내용을 초기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을 이제 EP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붙은 거. 또 붙은 이거는 일렉트릭컬리 이 EP롬 이거를 스퀘어 P롬 이렇게 표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 신호로 내용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EP롬하고 동일하다. 자, E가 한 개 있는 거는 자외선으로 지우는 거고, E가 두 개 있으면 이제 전기 신호로 지울 수 있다는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이제 PLD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 프로그래밍 가능한 논리 장치다, 뭐 이래 보시면 되고, 조합 PLD는 이제 AND와 OR 곱의 형태를 이제 저장하는데 용이한 AND 배열과 OR 배열로 구성된 프로그램 가능한 게이트를 포함하는 직접 회로이다. 일단은 그 생긴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생겼고, 아까 전에 그 P롬 프로그래머 그 기계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꽂아 놓고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거지요. 이 게이트의 그 내용을. 그래서 이게 보면은 회로도를 보면은 처음에 초기 제품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X로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높은 전압을 보내면 이제 탁 끊어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연산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코더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디코더를 포함하고 있단 말은 여기가 입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그림에서는 이제 5개가 있으면은 출력이 2의 5승계, 32가지의 출력을 할 수 있다. 디코더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이렇다. 2의 n승계, 2의 그 n개의 입력으로 2의 n승의 출력을 할 수 있다. 개가 아니라 종류지요. 2의 n승 종류의 출력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디코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알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PLD의 종류가 이제 P롬이 그러니까 PLD 한 종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PLD 중에서 하나가 P롬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 있고 출력 있고,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예시로 봤던 회로도에서 본 것처럼 이거 같은 P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ND 게이트들이 이제 디코더로 되어 있고 픽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가능한 부분은 이제 OR 쪽이란 거죠. OR 게이트 배열에 이제 프로그램 가능한 거. 이게 이제 P롬이고, 이제 PAL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래머블 어레이 로직은 이제 그 AND 게이트들이 이제 프로그램 가능하고, 이제 OR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PA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PLA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프로그래머블. 이걸 PLA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그냥 뭐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까지는 물어보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P롬은 이제 고정된, 그러니까 OR만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PAL은 AND만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이거는 PLA는 둘 다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뭐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 소자로 n개 입력에 대하여 2n승 이하의 출력을 만들 수 있는 논리 회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LD는 거진 다 디코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n개의 입력에 대해서 2n개 이하의 출력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좀 무시해도 돼요. 이거 다 그러니까는. 그 논리 회로는 이제 램, 롬, PLA, 파이프라인 레지스터 뭐 이렇게 있는데 PLA죠. 정답은 3번. 그러면은 조합적 PLD는 무엇이냐? 뭐 조합하기로 할 때 그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단순한 PLD가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SPLD는 이제 Sequential PLD, 순차적 PLD라 해서 이렇게 플립플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PAL이든 PLA든 이게 있고 플립플롭이랑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SPLD. 그 다음에 CPLD, 이거는 기출됐던 건데 하나의 직접 회로 위에 있는 개별적인 PLD의 집합이다. 콤플렉스, 뭐 복잡하다고 했는데 그림 딱 봐도 복잡하지요. PLD가 이렇게 여러 개 또롱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 그 뭐 이 정도로 마셔도 돼요. 그 PLD가 여러 개 이제 모아져 있는 거. 그 다음에 FPGA는 이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할 수 있는 VLSI 회로다. VLSI는 이제 고밀도 직접 회로를 말하지요. 거기에 이제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할 수 있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세히 묻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면은 여러 개의 랩, 로직 어레이 블럭과 연결선이 PIA, 프로그래머블 인터커넥션 어레이 로 구성되며 빠른 성능이나 정확한 타이밍에 예측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은 이래 있는데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결국에 이게 PLD 같은 것들이고 그 랩 다 블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 개의 PLD가 엮여 있다는 걸 이렇게 좀 추측해내야 돼요. 객관식 보기에서 보면 뭐 PLA, PAL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는 절대 아닐 거고 그 FPGA 같은 게 나오려고 하면 이제 VLSI라는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답은 이제 4번입니다. 이 그림으로 외우시죠, 그림으로. 그러니까 아예 자세히는 필요 없고, 아,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구나. 그게 CPLD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램을 잠깐 살펴보면은, 램은 일단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고, 램은 이제 쓰고 읽는 동작 모드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정보를 입출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보가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한 거. 아까 또 잠깐 얘기를 들었지요. 이게 일반적인 거고 지금 아셔야 될 것은 이제 램의 종류 뭐 세 가지 정도만 알면 되는데 먼저 SRAM, 스테이틱 램, 정적 램이라고 하고 SRAM과 DRAM, 다이나믹 램. D는 이제 다이나믹의 약자고요. 동적 램.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구성하고 있는 이제 소자들을 보면은 SRAM은 이제 플립플롭 우리가 논리 회로 때 배운 플립플롭으로 되어 있어서 좀 간단합니다. 구조가. 쌍안정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쌍안정이란 말은 이제 0과 1, 0과 1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로들을 쌍안정이라고 합니다. 쌍안정은 0과 1,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말합니다. 다 0과 1 아이가 싶은데 우리가 이제 그것만 배워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하나의 회선에서 0과 1이라기보다는 그 볼트로 이제 나눠가지고 네 가지를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가 통하냐 온 오프로 개념으로 이제 이진수를 이렇게 하는데 볼트를 이제 뭐 3구간 4구간 나눠가지고 뭐 0V, 2V, 4V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3개로 이렇게 3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는 그것과 대비해서 이제 쌍안정 회로라고 합니다. 0과 1을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뭐 잘 안 쓰이는 용어인데 이게 기출 문제도 있어서 제가 이 용어를 넣었고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덴서로 되어 있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되어 있고 플립플롭은 이제 상용화돼서 그 부품 상용화된 거 파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 뭐 봐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구조가 중요한 거니까는. 그래도 이제
전기과가 아니면 이런 거 볼 일이 없으니까는 결국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더 재밌거든요. 일단 콘덴서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르게는 이제 커패시터라고도 부릅니다. 이 같은 의미입니다. 전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방전되니까 계속 리프레싱을 해서 이제 충전을 해야지 기억이 유지되고 됩니다. 전력 소모는 이제 SRAM이 더 많고 D램이 적고요. 전력 소모는 속도는 이제 SRAM은 램 중에서 제일 빠른 겁니다. 램이 제일 빠르고 D램은 램에 비해서 상당히 느리고요. 그 다음 회로는 SRAM이 간단하고 단순한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고 D램은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장 용량은 그 동일 가격 대비해서 이제 SRAM은 좀 작은 편이고 D램은 이제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S드램은 D램이 발전해서 싱크로너스 D램이라고 해서 D램이 발전된 형태고 발전이 되었지만 SRAM보다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속도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 메모리 안에 셀, I/O 메모리 컨트롤러가 동기화되어 있는 구조다. D램이 발전되어 있다. 발전 업그레이드한 거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 문제에서는 이제 D램에서 이렇게 나온 문제를 보면은 SRAM에 비해서 기억 용량이 크다. 그 맞는 말이고요. 그 동일 가격이겠지요. 그 다음에 쌍안정 논리 회로의 성질을 응용한다. 이거는 이제 구성 소자 플립플롭으로 된 SRAM이 이제 쌍안정 논리 회로고 그 D램은 아닙니다. D램은 이제 틀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구성에 사용된다. 주기억 장치로 사용된 거 맞습니다. SRAM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 1번, 3번, 4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 그 다운로드 받았을 때 처음에 쌍안경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오타니까는 본인 자료가 만약에 쌍안경으로 됐으면 그게 오타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장치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장치는 이제 디지털 시스템에서 그건 뭡니까? 램 아니면 롬입니다. 램 아니면 롬인데 공식처럼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도표를요.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 놓으세요. 뭐 별로 복잡하진 않아요. 보면은 이제 메모리 장치, 메모리 유닛, 기억 장치가 2의 케이스 워드, 그 다음에 n비트 per 워드, 한 워드에 그러니까 n비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일단은 메모리를 이렇게 만든다 하면은 이래 가지고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똥똥똥똥똥 있잖아요. 똥똥똥똥 있는데 이게 총 2의 K승계, 2의 K승계가 있고 이 하나의 길이가 n비트란 말이에요. per word 한 워드의 n비트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단순히 용량 문제 말고도 이거를 떠오르시면은 공식을 몰라도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고 그 어드레스 라인은 이게 워드의 2의 몇 승이냐 그 라인이고 이 라인이란 말은 핀수를 말해요. 핀수를 말하는 뜻하는 말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어 신호지요. 제어 신호. 읽을 때 쓸 때 해서 뭐 리드가 만약에 0이다. 1이라는 신호가 됐다. 그러면 리드니까는 이제 읽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 얘가 이제 기능을 발휘하기고 그 다음에 라이트가 1이다. 라이트가 1이면 이제 얘가 이렇게 얘 기능이 활성화 되겠죠. 인풋. 그래서 핀수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한 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한 선이고 제어 신호에 따라서 인풋이 되든지 아웃풋이 되든지 이게 한 선이 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라인 그 다음에 이 제어 신호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림에서 주어지는데 그러면은 잠깐만 다시 지우고 실제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던 거를 보면은 그림을 이렇게 주어주고 이 핀수가 몇 개냐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아마 16년도쯤에 그림으로 나왔는데 딱 그림이 딱 이렇게입니다. 1024 워드 그 다음에 곱하기 8비트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워드 퍼워드, 워드마다 8비트다. 이런 의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서 칩 셀렉트 비트. 자, 이렇게 문제에서 이 그림을 주어지고, 이 메모리 IC에서 필요한 핀 수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색깔을 좀 바꿔서 그러면은 자 1024 워드 WRD 이거는 뭡니까? 2의 10승이죠. 2의 10승. 2의 10승이라서 어드레스 라인이 여기 보면은 10개란 말이에요. 10개. 어드레스 라인만 10개고 그 다음에 그 제어 신호는 이제 그림에 따라서 그림을 보고 해야 되는데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1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1개지요. 그래서 제어 신호 1개, 그 다음에 이제 8비트 이거는 이제 이 라인을 말합니다. 이거 입출력하는 라인.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8비트니까는 8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19개, 총 핀수가 19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없고 그냥 글로만 주어지면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공식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기출 문제를 보면은 데이터 단위가 8비트의 메모리에서 용량이 64KB 경우 어드레스 핀의 개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볼 때는 중요한 건 이제 뭘 구하는 거지요? 어드레스 핀의 개수인데 자 일단은 이거를 도표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 메모리의 용량이 64KB예요. 64KB고 주어진 게 또 그 데이터 단위가 8비트. 이건 뭐냐? 8비트는 뭐 데이터 단위란 말 바로 8비트 per word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용량은요. 이 64KB는 워드가 몇 개냐? 곱하기 8비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 그렸듯이 지금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고 지금 이 데이터 단위 이게 8비트입니다. 8비트이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이제 몇 개가 있냐, 워드가 몇 개가 있냐를 알아야 되고 주어진 거는 전체 용량은 가로 곱하기 세로겠죠. 전체 용량을 구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전체 용량이 64KB고 워드당 8비트. 이제 워드를 구해내야 되거든요. 워드는 그러면은 8비트 분의 64KB. 64KB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8비트는 바이트로 바꾸면은 1바이트지요. 그래서 날라가고 그러면은 워드의 크기가 나오죠. 64K가 나오는데 여기서 64는 2의 몇 승이죠? 64가 2, 4, 8, 16, 30, 64 2의 6승이네. 2의 6승이고 키로는 2의 10승입니다. 에이, 곱하기지. 그래서 2의 16승이 돼요. 2의 16승. 2의 16승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자, 다시 보면은 먼저 뭘 구해야 되는지 어드레스 핀을 구해야 되고 어드레스 핀은 워드의 크기를 알아야 되죠. 워드의 2의 K승 이 K를 구하는 문제니까는 K가 문제고 또 주어진 게 이제 데이터 단위 8비트. 그러니까는 메모리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한 워드의 크기 8비트라는 거. 그런데 좀 신경 썼어야 된 거는 그 단위 바이트, 비트. 그래서 나눌 때 이거를 바이트로 바꿔야 된다는 거. 뭐 이렇게
문제를 보실 때 뭐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뭘 묻는지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서 공식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요. 이거를 기억을 하셔도 돼요. 이 도표를 기억을 하시고 메모리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렇게 워드의 크기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메모리에서 이제 대부분 뭐 상용화된 거는 대부분 뭐 정해져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니까는 이거를 구해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용량을 내가 따로 설명을 안 했는데 용량은 쉽지요. 이거 방금 잠깐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메모리가 이래 있으면은 당연히 얘 개수 곱하기 이 하나의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전체 메모리 용량. 이 뭐 따로 설명 안 들어도 딱 보면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그림으로. 그럼 이번에는 메모리 계층,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이제 구조적인 측면으로 이제부터 보기 시작할 건데, 저번에 봤던 이제 폰노이마 구조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이제 CPU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중앙처리 장치. 여기서 주로 많이 공부했던 거는 이제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고, 오늘은 이제 메모리, 기본적인 이제 메모리와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이 아들이 어떻게 그 의사소통을 하는지, 어떤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오늘 배워볼 거고요. 메모리는 이제 시스템 안에서 구조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 IO 프로세스, 억츄얼리 메모리. 이거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를 말합니다. 보조기억 장치고, 이거는 이제 입출력, 그냥 IO 해도 되고, 입출력 처리. 그 다음에 주메모리. 뭐 이렇게 캐시 메모리 그냥 캐시 메모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CPU랑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거는 캐시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가 되겠지요. 빈도는 캐시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나중에 캐시 메모리 공부할 때 뭐 히트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니까는 그때 더 자세히 공부하면 되고, 일단은 주로 이제 그 CPU랑 가장 자주 소통하는 거는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하고도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조기억 장치하고는 이제 IO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제 주기억 장치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구조고, 이걸 이제 계층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위로 갈수록 CPU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 층에 있을수록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감소되고 가격은 비싸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가 맨 아래에 있고 주기억 장치, 캐시 메모리,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우고 기출 문제를 보면은 기억 장치 계층 구조에서 상위 계층에 가지는 특징. 여기서 상위라고 하면 CPU와 가깝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반 기억장치 액세스 속도가 느려진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빨라지고 CPU에 대한 액세스 빈도가 높아진다. 이게 답이지요. CPU에 가까우니까는 당연히 액세스 빈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기억장치 용량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그 용량이 감소한다고 봐야 되죠. 기억장치를 구성하는 비트당 가격이 낮아진다. 가격도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럼 먼저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는 대부분의 범용 컴퓨터에서 주기억 장치는 이제 램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리고 메모리 일부가 롬으로 구성이 됩니다. 램은 롬에 비해서 읽고 쓴 기능을 모두 제공하니까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며, 롬은 컴퓨터 내에 영원히 존재하며 불변하는 상수의 표 등을 저장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죠.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니까는. 그래서 이제 부트 스트랩 로더라고 하면은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이제 롬 부분에 저장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전원이 켜졌을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제 바이오스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스는 이제 컴퓨터를 켰을 때 이제 OS 운영체제에 이제 그 운영권을 넘겨주기 전에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지요. 처음에 뭐 메모리라든지 보조기억
장치라든지 연결된 걸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체크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그런 내용이 이제 바이오스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죠. 이제 그런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스라고 보시면 되고, 기억 장치에서 이건 용어만 좀 알고 갑시다. 그 데이터 대역폭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에 종송할 수 있는 정보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역폭이 그 우리가 그 뭐고 네트워크 데이터 종송해서 가로가 이제 시간 t고 이게 이제 진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신호가 이게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서 또 다른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이 차이를 대역폭이라고 했죠. 대역폭.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같이 하면 이제 복합 신호가 합쳐져서 이걸 합치면은 또 색깔을 바꿔서 합치면 이 크기만큼 합쳐져서 지금 이렇게 신호가 만들어져요. 그림이 이상한데 어쨌든 이 대역폭이 크다는 말은 그 많은 정보를 동시에 보낸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그 2개, 3개, 4개 이렇게. 그래서 그 대역폭이 그 정보량을 나타냅니다. 정보량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8비트 컴퓨터, 16비트 컴퓨터 이게 한 번에 종송할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그리고 32비트라든지 이 비트가 이제 그 대역폭을 말해요. 데이터 대역폭. 그래서 대역폭은 그 기억 장치에서 대역폭이라고 하면 정보량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은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일반적인 시스템에 바이오스가 탑재되는 곳은 뭐 롬이죠. 롬. 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보조기억 장치는 세컨더리 메모리 유닛이라고도 하고 익스터널 메모리라고도 불린다. 그 다른 이름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특히나 상과목에서 보니까는 문제가 좀 뻔히 대부분이 아는 건데 좀 잘 안 쓰이는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틀리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를 제가 상당수를 봤거든요. 그래서 뭐 볼 때 이제 내가 다른 이름 또 넣어 놓은 거는 그것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좀 이름을 몰라 가지고 틀리는 거는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고, 보조기억 장치는 이제 다량의 정보를 기억시켜 놓고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며 컴퓨터가 주기억의 내용을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보관하는 기억 장치고요. 그 보조기억 장치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HDD 하드, 자기 테이프, CD-롬, 그 다음에 그 DVD 뭐 이래저래 많은데 우리 조직 응용기사 시험에서 등장했던 거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있고, 블루레이가 좀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이제 좀 상식선에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다 소개시켜 줄 수는 없고, 일단 블루레이를 먼저 보면은 블루레이에서 BLU에서 E는 빠졌지요. 이게 블루 이렇게 쓰면은 상표 등록이 안 돼서 E를 뺐답니다. 그 소니에서. 아무튼 블루레이 디스크는 저장된 데이터를 읽기 위해 청보라식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포맷은 DVD와 동일한 MP2 기반의 코덱을 사용하고 있고, 단축 기록면을 가지는 12cm 직경의 25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BD-ROM, RE, 제2로 이런 게 있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SSD는 지금 하드디스크를 많이 일반 개인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많이 SSD로 지금 많이 대체가 주로 거의 다 됐지요. 압도적으로 빠르니까. 근데 빠른 게 뭐가 빠르냐면 여기 기계적인 지연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하드디스크 안에 모터가 달렸잖아요. 모터가 달려서 실린더 뭐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이고, 순수 전자식으로 장독해서 이제 탐색 시간, 반응 시간 등 기계적 지연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한 셀에 담는 비트량으로 SLC, MLC, TLC, QLC로 나뉘는데, 이거를 뭐 이거 앞에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S는 이제 싱글, 그래서 한 비트 그거 뭐고 한 셀에 한 비트만 당기는 게 SLC고, MLC 멀티는 이제 한 셀에 2비트,
TLC는 이제 트리플, 한 셀에 3비트, QLC는 이제 쿼드, 한 셀에 4비트, 이렇게 나뉩니다. 이런 방식이 있는데, 수명은 SLC가 제일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은 이게 제일 길고, 높아질수록 수명이 좀 짧아지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무조건 뭐 QLC가 좋은 게 아니고, 4비트를 저장한다 해서 무조건 이제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수명하고도 연관을 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봤을 때는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TLC가 대세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쨌든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알아두시고요. 블루레이 관련된 문제. 이 보면 저장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적색 레이저를 사용한다. 재밌지요? 블루레이인데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좀 이상할 건데 이거 틀린 것 같다 이렇게 감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방금 봤던 거 뭐 비디오 포맷은 FF2고 뭐 직정 12cm 25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롬 RRE 이렇게 있고 나눠진다 뭐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연관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ssociative Memory 해서 연관 메모리는 이제 다른 이름은 이제 CAM입니다. Content Addressable Memory에서 내용 지정 메모리. 딱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모리 구조는 아까 좀 그려가지고 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주소 뭐 0,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소로 의해서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연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으로 찾습니다. 내용으로 찾기 때문에 이제 내용 지정 메모리라고도 불린다. 이거 다른 이름 CAM 아십시오. 이 두 개 다 아십시오. 그게 연관 메모리고 일반적인 탐색 방법인 메모리의 주소가 아니고 데이터 내용 자체로 이제 변결 탐색을 하기에 알맞도록 되어 있고 탐색은 이제 전체 워드 또는 한 워드 내 일부만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각 셀의 저장 능력뿐 아니라 외부의 인자와 내용을 비교하기 위한 논리 회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램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 이게 그 주소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용으로 찾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이제 병렬이잖아요. 병렬 탐색이고 비싸긴 한데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주로 캐시 메모리에 쓰입니다. 이거는 연관 메모리는 주로 캐시 메모리에 쓰이고 이게 작동하는 그거를 보면은 도면을 보면은 많이 복잡하죠.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는 없는데 아까 일반적으로 아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심플했는데 이거는 뭐가 레지스터도 많이 필요하고 매치 레지스터랑 비교도 해야 되고 해서 이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죠. 이런 걸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고 대신에 빠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연관 메모리는 내용으로 주소가 아니라 내용을 이용해서 검색한다, 접근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메모리에 기억된 내용에 의해 접근하는 장치. 그래서 이제 Associative Memory. 그리고 CAM 또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이 용어로 나왔습니다. 두 개 같은 겁니다. 이번에는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의 접근 시간하고 프로세서 논리 회로와의 속도 차이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데 참조의 국간성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에 저장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참조의 국간성이란 뭐냐? 지금 이렇게 CPU가 있으면은 CPU의 이제 기본 동작은요. 처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캐시를 먼저 탐색을 해요. 캐시를 한번 들여다보고 캐시에 내용이 있으면 이제 가져와서 연산에 사용을 하고 캐시에 없을 때 주기억 장치에 가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찾아가지고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뭐냐면은 펜으로 바꿔서 CPU에서 이제 캐시를 탐색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정보를 데이터를 찾았다 한 번에 찾으면은 이거를 이제 히트라고 하고 HIT 그 다음에 만약에 없다 캐시에서 없어서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주기억 장치에서 찾아요. 주기억 장치에서 이제 찾는 거를 이제 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트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히트율은 지금 보다시피
그 히트 횟수와 미스 횟수 분의 히트 횟수, 이게 이제 히트율입니다. 이게 캐시 메모리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일단 히트율은 이제 기출 문제 풀 때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고, 어쨌든 그 CPU의 기본 동작은 일단은 기억하십시오. 캐시 메모리를 들여다보고 바로 갖고 와서 이제 연산에 사용한다. 아니면은 캐시 메모리를 한번 갖다가 없을 때 다시 주기억 장치를 들여다보고 온다. 이게 이제 미스라고 한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미스인 경우에서도 중요한 거는 캐시에 한번 접근을 한다는 것. 한번 하고 없어서 메인 메모리에 간다는 것. 이 횟수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십시오. 캐시는 항상 간다. 항상 가는데 없으면 주기억 장치에도 들여다본다. 이게 나중에 계산할 때 조금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캐시에 있는 내용은 이 등재되어 있는 무슨 데이터들은 메인 메모리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여기서 어떤 걸 가져오냐? 그게 바로 참조의 국한성입니다. 참조의 국한성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통 주기억 장치에서 등재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일지라도 그 프로그램에서 특정 부분은 계속 자주 쓰이거든요. 그 자주 쓰이는 부분을 캐시에 옮겨요. 왜? 자주 이렇게 CPU가 참조를 해야 되니까는 더 빠른 곳에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자주 쓰이는 것을 이제 참조의 국한성이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캐시에 이제 히트율이 올라가겠지요. 그 캐시에 이제 자주 쓰이는 게 많을수록 히트에 성공을 하니까 미스가 적어지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데, 캐시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도 있어요. 캐시 사상. 보통 이제 매핑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사상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죠. 요즘 잘 안 쓰이는데 그렇게 그냥 바로 매핑 하는데. 어쨌든 이게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소시어트 매핑이 있고 직접 매핑이 있고 세트 어소시어트 매핑, 이게 세 가지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 정도는 안 물어요. 그냥 어떤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참조의 국한성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근데 이 매핑을 할 때, 캐시 사상 할 때에 기록 방식이 있는데, 캐시에서 이제 기록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트 도어 방식과 라이트 백 방식이 있는데, 라이트 도어 방식은 라이트 동작 중에 캐시와 주기억 장치가 동시에 갱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주기억 장치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매핑을 한다고 해서 뭐 A라는 데이터를 하도 자주 쓰여서 이제 캐시로 옮기잖아요. 캐시로 이렇게 옮기면 캐시에 이제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그럼 A가 있지요? 그럼 여기에도 A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공간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캐시에 기록을 하면서 주기억 장치도 갱신한단 말이에요. 주기억 장치의 거는 지운단 말이에요. 이거 A를 옮기는 동시에. 이게 이제 라이트 도어 방식이고, 라이트 백 방식은 이제 쓸 때는 라이트 동작 중에는 이제 캐시만 갱신한다. 그러니까는 A로 옮길 때 이렇게 하고 주기억 장치에서 이제 삭제나 이런 걸 안 하고 캐시만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캐시에서 이제 이용률이 떨어져서 이제 삭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삭제를 할 때 그 주기억 장치에 복사를 해 놓는 거. 삭제를 옮겨 놓고 삭제하는 거. 이게 이제 라이트 백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라이트 온스. 이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죠. 라이트 도어, 라이트 백, 라이트 온스. 이거는 내가 왜 따로 자료를 안 만들었냐면은, 기본적으로 캐시를 설명하고 있는 건의 있는 책에서는 이 두 가지만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두 가지만 소개를 하고 있고, 라이트 온스는 일단은 기출 문제에서 이게 등장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 이런 말은 없고, 이 세 개를 놔둬놓고 이상한 거 한 개 넣어가지고 이 중에서 캐시의 기록 방식이 아닌 것은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이상한 얘가 이제 답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기록 방식 중에 하나란 말인데, 제가 이거를 설명해 놓은 제대로 된 문헌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수험서로 나온 그런 책들 말고 인터넷에 이제
있는 거 말고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내가 정보를 몰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은 쓸 때 한 번만 기록한다라고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크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라이트 도구와 라이트 백이 있고 라이트 온수도 있다. 이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캐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히트율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자,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녹화했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제 설명이 다시 녹화를 하는데, 일단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면, 캐시와 주기억 장치로 구성된 컴퓨터에서 주기억 장치의 접근 시간이 200 나노세컨드, 캐시 적중률은 0.9, 평균 접근 시간이 30 나노세컨드일 때 캐시 메모리 접근 시간은, 그래서 캐시 메모리 접근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건 주기억 장치의 접근 시간, 그 다음에 캐시 적중률, 이제 평균 접근 시간, 세 가지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일단은 평균 접근 시간 전에 이제 총 시간, 총 접근 시간, 총 접근 시간은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평균 접근 시간, 평균에서 곱하기 횟수지요. 접근 횟수. n으로 하겠습니다. 이 n이 접근 횟수. 바로 총 접근 횟수지요. 그냥 접근 횟수가 아니고. 자, 횟수가 중요합니다. 횟수가 중요한데, 잠깐만 히트율을 다시 볼게요. 히트율은 아까 공식에서 히트 플러스 미스 분의 히트인데, 지금 문제에서 이거는 주어졌지요. 0.9니까 10분의 9가 되는데, 이는 곧 이 형식에 맞춰서 들으면 9 플러스 1은 9. 자, 여기서 이 1이 이제 미스가 됩니다. 이 미스는 곧 주기억 장치의 접근 횟수가 됩니다. 맞지요? 주기억 장치의 접근 횟수가 되고, 그러면은 주기억 장치든 캐시든 간에 총 접근 시간은 접근 횟수 곱하기 접근 시간이 됩니다. 맞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공식도 아니죠. 몇 번 접근할 때 걸리는 시간만큼의 횟수를 곱하면 총 접근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총 접근 시간은 평균 곱하기 n인데, 평균은 주어졌으니까는 30 나노세컨드, 단위는 이제 빼겠습니다. 다 똑같으니까는 30 곱하기 n이 이제 총 접근 횟수지요. n은 캐시의 접근 시간 곱하기 캐시의 접근 횟수, 캐접 횟수로 표기하겠습니다. 이거 더하기 주기억 장치의 접근 시간, 주접시라고 쓸게요. 줄여서 주기억 장치에 접근한 시간 곱하기 주기억 시간에 접근한 횟수,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 접근 횟수는 히트 곱하기 미스입니다. 그래서 n은 10이죠. 이 n은 10입니다. 10. 그래서
30 곱하기 10. 얘가 총 접근 시간이 돼요. 총 접근 시간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캐시 접근 시간, 캐시 접근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캐시 접근 시간 곱하기 캐시 접근 횟수. 캐시 접근 횟수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9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10입니다. 이 미스 때도 캐시에는 접근을 했다가 이 미스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전에 제가 기억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캐시 갔다가 없으면은 그걸로 가지요. 주기억 장치에서 찾지요. 그래서 그 미스가 일어날 때 캐시도 한번 접근을 한 후입니다. 그래서 히트는 캐시의 접근 횟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캐시의 접근 횟수는 이 두 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캐시의 접근 횟수도 캐접 횟도 10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주기억 접근 시간, 장치의 접근 시간은 주어졌지요. 200으로 200.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에 접속한 횟수는 미스입니다. 미스 맞죠? 1이죠. 1 곱하기, 이게 곱하기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얘는 300이고 얘는 200이고, 그러면은 1로 넘기면은, 저쪽 항으로 넘기면은 300에서 200을 빼서 100이 되고, 캐시 접근 시간 캐접신 곱하기 10이 100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은 캐시의 접근 시간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천천히 설명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 히트를 그걸로 생각을 해요. 캐시의 접근 횟수로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잘못이 되는데, 캐시 접근 횟수는 이 두 개 합이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는 일단 읽어보면은 사용자가 보조 메모리의 총량에 해당되는 커다란 기억 장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돼 있는데, 가상 메모리 쉽게 얘기하면은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라든지 SSD 같은 보조 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속여서 사용한다, 이런 의미로 아시면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구현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이게 보면은 이제 메인 메모리, 이게 실제로 우리 주기억 장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이렇게 주소를 할당을 해서 지금 이렇게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CPU를 속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용량이 엄청난 보조 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실제로 이제 현재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이제 주기억 장치에 등재를 시켜놓고 돌리는데, 아까 캐시 메모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자주 쓰이는 부분을 이제 캐시에 등재시켜 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등재가 안 되면은, 메인 메모리가 이제 그만큼 용량이 안 되면은 실행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실행을 되게 하려고 속도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보조기억 장치가 느리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보다 속도는 떨어지지만은 실행은 가능하니까는 지금 이런 가상 메모리 개념이 나온 겁니다. 보면은 이제 가상 메모리에서는 지금 용어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용어를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어드레스 스페이스, 이게 뭐냐면 주소 공간, 우리말로 주소 공간, 어드레스 스페이스, 프로그래머에 의해 쓰여진 주소를 가상 주소라고 하고, 이들 주소의 집합을 주소 공간이라고 한다. 가상 주소, 주소 공간이, 이거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 주소 공간은 바로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서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속여서 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걸 주소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스페이스, 여기서 나오는 메모리 스페이스는 이제 메모리 공간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메모리 공간은 주기억 장치의 주소를 기억 장소, 로케이션 또는 물리적, 피지컬 주소라고 하며 이들의 집합을 메모리 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주기억 장치, 진짜 주기억 장치에서 사용되는 부분을 메모리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의미를. 메모리 공간은 실제 주기억 장치의 공간, 주소 공간은 이제 보조기억 장치,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처럼 속이고 있는 그 공간.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기출 문제 보면은 바로 주소 공간과 기억 공간의 개념을 알고 있냐 묻는 거예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읽어보면 가상기억 장치 보출 메모리에서 주소 공간이 1024kb고 기억 공간은 이제 32kb다고 가정할 때 주기억 장치의 주소 레지스터는 몇 비트로 구성되는가? 주기억 장치, 실제 주기억 장치, 메모리, 램 거기에 있는 그 레지스터는 몇 비트로 구성되는가 해서 방금 내가 얘기를 한 것처럼 주소 공간은 그 주기억 장치가 아니고 보조기억 장치의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 공간은 이제 어드레스 스페이스, 실제 주기억 장치 공간. 그래서 이 문제는 주기억 장치의 주소 레지스터를 묻기 때문에 기억 공간의 그 레지스터를 몇 비트로 구성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1024 저 숫자는 필요 없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 푸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얘하고 얘를 구분할 줄 아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32K는 뭡니까? 2의 5승이죠. 2, 4, 8, 16, 32 5승 곱하기 K는 2의 10승. 그래서 2의 15승이 되죠. 그래서 15비트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풀이 같은 거 보면은 이상하게 돼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1024가 2의 10승이고 얘가 2의 5승이다. 2의 5승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2의 15승이다. 그래서 15비트다 라고 말했는데 답은 맞는데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K를 지금 버렸잖아요. K 어디 갔는데? K를 신경 안 쓰고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잘못 풀이입니다. 잘못된 풀이입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이것만 묻는 문제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이제 가상 메모리 시스템에서 이제 논리 주소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리 주소는 별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주기억 장치의 그 주소는 이제 실제적인 물리 주소고요. 그런데 보조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주기억 장치 인척하다 보니까는 논리적으로 주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게 논리 주소인데, 이따 읽어보면 세그먼트로 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지정되는 주소를 논리 번지라고 한다. 로지컬 어드레스, 논리 주소, 논리 번지 같은 말입니다. 주소를 번지로 번역을 합니다. 같은 말. 일단은 이게 블록 도표으로 보면은 이렇게 로지컬 어드레스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그먼트, 페이지, 워드. 세그먼트하고 페이지가 뭐냐? 자세히 알면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그냥 알고 넘어가면은 페이지는 이제 같은 크기의 주소 공간의 이제 그룹을 말합니다. 페이지에는 잠깐 펜으로 바꾸고. 페이지는 이제 가상으로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잖아요. 이 페이지가 페이지 1, 페이지 2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얘네들 크기가 다 같아요. 같은 걸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가상 메모리처럼 쓰는 건데 그게 단위가 이제 페이지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힌 대로 논리적으로 연관된 명령과 데이터 집합으로 프로그램은 OS가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자동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페이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크기가 가변적입니다. 크기가 가변적이다. 그러니까 딱 고정돼서 같은 크기로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가 형성이 될 때는 지금 이게 세그먼트 페이지 그 다음에 워드 부분 주소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페이지 주소 그 다음에 세그먼트.
해서 주소의 그 주소의 비트, 주소를 나타내는 그 비트 수로 해서 세그먼트가 만약에 2비트다. 페이지도 2비트다. 그 워드도 2비트다. 2비트다. 이렇게 되면 2비트. 그러면 2, 4, 6, 맞지? 2의 6승. 2의 6승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가상 메모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소가 그래요, 주소가. 주소의 비트가 그 몇 개냐 되면 2의 몇 승계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예. 단순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부분이 이제 나뉜다는 거고,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게, 보자, 지우고, 가상 메모리 시스템에서 20비트의 논리 주소가 4비트의 세그먼트 번호, 그 다음에 8비트의 워드 필드로 구성될 경우 한 세그먼트 크기, 한 세그먼트의 최대 크기로 오른 것은, 이거는 이제 그 논리 주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푸는 문제인데,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논리 주소를 만드는데, 일단은 세그먼트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있을 끼고, 페이지, 그 다음에 워드. 여기서 이 주어진 게 논리 주소가 4비트. 논리 주소의 세그먼트 번호가 4비트로 표현이 되고, 4비트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8비트. 이게 워드가 이제 8비트로 표현이 됩니다. 8비트가 되고, 전체가 20비트, 논리 주소의 전체가 20비트입니다. 전체가 20비트.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이지 크기가 그러면은 나머지 이게 4비트와 8비트, 12비트니까 나머지 이제 8비트가 되죠. 페이지 크기가 8비트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한 세그먼트의 크기니까는 일단 한 세그먼트. 그래서 이거 세그먼트는 무시를 하고, 이게 뭐 00 4비트니까 0000이든 0011이든 아무튼 이 하나에서 나머지 페이지와 워드 비트로 그걸 할 수 있는 거, 구성할 수 있는 게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고로 2의 16승. 2의 16승은 2의 10승 곱하기 2의 6승. 그래서 2의 10승은 이제 킬로가 되고, 2의 6승은 뭐지요? 2, 4, 8, 16, 32, 64. 그래서 64K가 되겠네요. 64K가 답은 4번. 이거는 뭐 워드가 붙어있는 거. 이건 오타 친 것 같고, 답은 4번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이제 가상 메모리에서 논리 회로가 이 세 개로 형성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주고 두 개만 던져줘서 이제 나머지 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찝찝하다. 잠깐만요. 돌아가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는 원래 이렇게 문제를 안 내는데 이상하네. 한 세그먼트 크기인데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지우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지금 이제 한 세그먼트의 크기는 좀 구하기가 쉬운데, 세그먼트의 이제 한 세그먼트 아니고 전체 세그먼트의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을 구하라. 원래 이렇게 물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자,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원래 이제 책에 보면은, 전공서적에 보면은 원래 이거를 좀 언급하는데, 전체 세그먼트입니다. 방금은 한 개의 세그먼트인데, 이제 전체 세그먼트에서 최대값은 뭐냐 물으면은, 뭐를 하냐면 이제 페이지 수를 조절해요. 전체일 때는 일단 세그먼트는 무조건 4비트, 그래서 2의 4승계가 되고, 페이지를 없는 걸로 지금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최소값. 페이지를 0승, 그 다음에 워드는
8승 이렇게 해서 2의 12승계 그러면은 4K 이게 이제 세그먼트 전체 세그먼트의 최소 값이고 최대값은 그러면은 얘가 이제 8비트가 배정되어 있으니까는 이게 8승일 때겠지요. 8승일 때 최대값은 이게 8승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는 488이니까 12, 16, 2의 16승 2의 16승일 때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488 12 죄송 20승 12 더하기 8은 20승 예, 2의 20승이 전체 세그먼트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걸 물어야 되는데 이거 한 세그먼트네. 어쨌든 이제 여기서 묻고자고 하는 거는 이제 논리 주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묻는 거니까는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전체 세그먼트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페이지를 이제 0에서 이제 지가 갖고 있는 비트 8비트일 때가 최대값, 0비트일 때가 최소값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이제 MMU는 이제 메모리 관리 장치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메모리를 관리하는 유닛인데 장치인데 역할만 알면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구현하고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억수 복잡하니까는 그 기본적인 역할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역할을 보면은 먼저 논리 메모리 참조를 위한 물리 메모리 주소로 변환하는 동적 저장 장소 재배치를 위한 기능 이게 하나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 내에서 서로 다른 사용자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기 위한 편의도 또 이제 제공을 해주고 사용자 간에 허락되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OS의 기능을 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의 보호 이 정도가 이제 MMU의 그 역할이라는 거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도 딱 이 정도로 나옵니다. 메모리 관리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먼저 이제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한다 맞고 허용되지 않는 메모리 접근을 방지하는 것도 맞고 메모리 동적 재배치 이것도 맞고 가상 주소 공간을 물리 주소 공간으로 압축 이게 무슨 말이죠? 압축을 하나? 틀린 거는 4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 장치는 이제 대충 다 봤고 이제 그 입력과 출력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입력 출력에서 먼저 이제 주변 장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장치는 이제 컴퓨터에 부착된 입출력 장치를 이제 주변 장치라고 하는데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보조 기억 장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기억 장치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기억 장치 맞습니다. 기억 장치도 맞는데 주변 장치에도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성 방식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은 일단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제 프로세서가 있고 보통 이제 인풋, 아웃풋, IO 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종료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하고 실제 그 기기, 키보드든 모니터, 프린터, 하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그 다음에 주소를 알려주는 그 선이 있고 컨트롤은 이제 제어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보통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송 방식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비동기 데이터 전송 방식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비동기 데이터 전송 방식입니다. 그 주변 기기하고는 왜 그러냐면은 그 CPU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빠른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제일 빠른 게 이제 CPU고 그 다음에 제일 느린 거는 그 아까 전에 그 메모리에서 계층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맨 마지막에 있는 계층이 제일 느린데 거기서 이제 보조 기억 장치는 이제 극과 극에 있는 거 CPU에 비해서 완전 극에 있는 거 그래서 느리기 때문에 동기적으로 연결을 하면은 CPU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CPU가 놉니다. 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비동기 전송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거는 이제 두 독립적인 장치 사이에 비동기적인 데이터 전송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전송될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두 장치 사이에 제어 신호가 교환이 돼야 된다. 제어 신호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스트로브 펄스 방식하고 핸들 쉐이킹 방식이 있는데, 먼저 스트로브 펄스를 살펴보면은 소스 유닛, 뭐 키보드든 뭐 모니터든 아무튼 이 소스 유닛에서 그 두 개의 신호 전송선이 있어요. 전송선이 있고 데스티네이션, 이게 목적지 유닛, 뭐 CPU든 주기억 장치든 이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떤 원리냐면은 이 스트로브 전에 우선 이제 데이터를 먼저 띄워 놓습니다. 데이터 신호를 보내면은 이게 쭉 해서 이때는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때 띄워 놓고 나서 스트로브 신호를 보내면은 얘가 이제 그때 이 스트로브 신호를 보면 지금 데이터를 받아야 되구나 하고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로브 신호가 이제 끊긴다 하면은 데이터를 이제 그만 받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스트로브 펄스 방식이고, 핸드 스테이킹 방식은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데이터 억셉티드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처럼 데이터 버스 당연히 있고 데이터 베일드. 이거는 아까 전에 스트로브 펄스처럼 데이터를 띄워놓고 동시에 데이터 베일드를 띄워놓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목적지 유닛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기 시작해요. 받기 시작하고 데이터를 다 받았다 하면은 잘 받았다고 이렇게 신호를 딱 보냅니다. 이거는 이제 소스 유닛으로 보내는 겁니다. 소스 유닛으로 보내면은 이제 다 받았구나 하고 이제 전송을 이제 마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방식에서 온 거냐면은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전에 그 데이터 전송 때 배운 오류제어 ARQ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면은 ACK 신호를 받으면은 그 다음 걸 보냈지요. 근데 전송을 보냈는데 이게 로스트 됐는데 이게 보낸 측에서는 몰라요. 데이터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이제 ACK를 안 받으니까는 똑같은 걸 다시 보내고, 그러면 ACK를 응답이 오면은 이제 다음 걸 보내고, 이런 방식 오류제어 ARQ 9회차 강의 때 썼던 건데,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방금 핸드쉐이킹이. 그러면 이제 핸드쉐이킹하고 스트로브 펄스 방식은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두 개 다. 특히 핸드쉐이킹이 자주 나오고, 차이점은 이제 이게 그 결과를 이제 목적지 유닛에서도 데이터를 이제 보낸다, 잘 받았다, 보냈다.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핸드쉐이킹이한 이유는 아까 ARQ 봤듯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흔든 것처럼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는 그 이름이 이제 핸드쉐이킹이라고 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하드디스크 관련해서 인터페이스를 물어보더라고요. 인터페이스를 잠깐만 볼게요. 하드디스크 이제 인터페이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 그림은 이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케이블을 넣어놨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조금만 알면은 이제 이 부분은 다 아는 거니까는 그냥 재미로 EID 방식, 요즘에 잘 안 쓰이지요. EID 방식 다 사타로 쓰니까 EID 방식, 그 다음에 사타, 그 다음에 스카시 방식, 그 다음에 사스 방식 뭐 이렇게 씁니다. 요즘에 스카시 방식이 쓰이나? 옛날에 맥에서 쓰였고 되게 좀 고가였는데 스카시 방식이, 이게 개량된 게 이제 사스고, 이 아이디가 이제 지금 사타로 그거 됐지요. 대체가 됐지요. 뭐 이 정도도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I 오퍼레이션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해서, 이건 뭐 그냥 뭐 입력 출력에 관련돼서 막 단어 던져놓고 거기랑 아무 상관없는 거 그런 건데, 채널하고 인터럽트는 이제 좀 있으면 배울 거고요. 핸드쉐이킹은 방금 봤고, 에뮬레이션은 이제 입출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송 모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컴퓨터와 I/O 장치 사이의 데이터 전송은 이제 여러 가지 모드로 나눠지고, CPU를 중간 경로로 간주한 것이 있고, 데이터를 직접 메모리에 전송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 프로그램된 I/O. 프로그램된 I/O는 이제 컴퓨터 메모리 내에 쓰여진 입출력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프로세서가 주변 장치를 끊임없이 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CPU가 계속 이제 주변 장치의 플래그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게 플래그가 1이 되면은 그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겠지요. 그거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서 프로세서의 리소스를 좀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에 의한 I/O. 말 그대로 인터럽트죠. 이거 보면은
프로그램 제어하에 전송에 있어 프로세서는 이제 입출력이 준비된 상태를 나타낼 때까지 프로그램의 루프하에 계속 머물게 되는데 방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프로세스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니까는 인터럽트 기능을 써서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CPU가 지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인터럽트 요청이 오면은 멈추고 전송을 한다. 이런 걸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DMA는 이제 자세히 보게 될 때, 조금 더 보게 될 텐데, 나중에. 인터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이제 직접 메모리 접근이라 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는 데이터를 메모리 버스를 통하여 이제 메모리와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데, 아까 전에 처음 본 그 인터페이스 있고 그 도표, 그거를 좀 떠올리면서 읽으세요. CPU는 인터페이스에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전달하고자 하는 워드의 하고자 하는, 뭔 말이고, 시작 주소와 전달하고자 하는 워드의 양을 이제 전해주면서 DMA 전송을 시작하며 CPU는 다른 일을 하게 된다. DMA는 이제 주기억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랑 주변기기랑 이제 직접 통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간여는 별로 안 합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 주소 전달하고 워드 양만 전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GR을 하고 그 다음에는 DMA가 주기억 장치에 직접 전송을 하게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DMA에 대해서 좀 더 보면은 DMA를 이용한 전송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먼저 이제 DMA 대량 전송, 부스트 트랜스퍼라고 해서 DMA 제어기가 메모리 버스를 제어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개의 메모리 워드로 구성된 블럭이 지속적으로 전송되는 거. 보통 이제 고속 장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스틸링, 이게 좀 자주 나옵니다. 말이 좀 문제로 내고 싶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이클 스틸링은 DMA 제어기가 한 번에 한 데이터 워드를 전송하고 버스의 제어를 이제 CPU에 이제 그냥 돌려준다. 그래서 따라서 CPU는 DMA 전송을 위해 자신의 동작에 대한 지연이 거의 없고 단지 한 번의 메모리의 사이클을 DMA에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사이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번 이제 훔치는 거죠. 그 사이클을 한 번 훔쳐가지고 필요할 때 훔쳐가지고 전송을 하는 걸 이제 사이클 스틸링이라고 하는데 이름 알고 있으면 됩니다. DMA 제어기가 있는데 방금 이런 동작을 이제 제어하는 게 이제 DMA 제어기인데요. DMA 제어기의 기본 요소는 이제 주소 레지스터, 그 다음에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 워드 보내는 이제 워드 데이터를 이제 살리는 거겠죠. 주소 라인, 이렇게 세 개의 이제 기본 요소가 있고 CPU가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보내는 정보, 물론 DMA가 바로 이제 메모리로 직접 액세스를 하는 거지만은 처음에 아까 전에 처음에 뭐가 정보를 보낸다고 했죠. 이제 그 정보를 말한 겁니다. 데이터가 존재하거나 저장될 메모리 블록에 이제 시작 주소를 보내주고 메모리 블록에 워드 수를 나타내는 워드 카운터, 그 다음에 읽기 쓰기 같은 전송 모드를 지정하는 이제 제어 신호를 보내고 DMA 전송을 시작하게 되는 제어를 보내고 이제 CPU가 보내는 건 이게 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이제 DMA 제어기에서 CPU와 IO 장치 사이의 통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 것은 해서 아까 DMA 제어기 그 세 가지 어드레스 레지스터 맞고 워드 카운터 레지스터 맞고 어드레스 라인 맞고 디바이스 레지스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번에는 이제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채널이라 하면 안 되고 데이터 채널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 채널이 뭐냐? 입출력 장치와 직접 통신하는 프로세서를 이제 데이터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따로 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입출력 관련해서 들어본 거 보면은 CPU에 부하를 주냐 안 주냐에 좀 초점이 맞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CPU는 이제 CPU대로 있고 이제 인풋 아웃풋 프로세서 IOP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서를 따로 한 개 그냥 단 거예요. 따라서 여기 주변 기기에 있는 이 IO 버스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프로세서가. 그래서 프로세서를 한 개 더 달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에 대한 개념은 이 프로세서 한 개 더 달았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특징들이 다 설명이 돼요. 여기서 그렇게 나올 만한 건 아니지만은 조금 살펴보면은 IOP가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 형식입니다. 이건 이제 IO 인스트럭션 명령어, OP 코드 들어가고 채널 주소 들어가고 디바이스 어드레스 들어가고
뭐 이렇게 있는데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C, 채널 커맨드 워드 포맷. 채널 커맨드 워드가 이 CCW라고 합니다. CCW, 약자로 CCW는 그 채널 그 커맨드 그 명령인데 이 형식이 커맨드 코드 들어가고 데이터 어드레스 들어가고 플래그 들어가고 카운터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 눈에 익혀 놓으십시오. IOP에 의해서 메모리로부터 읽혀지는 명령어가 이런 형식이다. 이거는 솔직히 한 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로 내게 적합하진 않아요. 시스템마다 다르고 이거 뭐 특정 모델이 이건데 어쨌든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기출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채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별 설명 안 했습니다. 제가 프로세스 한 개 더 달았다. 그건 설명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풀려요. DMA와 달리 여러 개의 블록을 입출력할 수 있다. 맞지요? DMA가 아니라 방금 여러 개의 IO DMA를 얘가 처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채널은. 그래서 1번은 더 맞는 말이고 2번에 시스템의 입출력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지요. 당연히. 그 다음에 멀티플렉서 채널은 조속인 여러 장치를 동시에 제어하는데 적합하다. 자, 채널에도 종류가 이래저래 많은데 멀티플렉서의 특징을 그냥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개의 회선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이거 여러 장치를 동시에 제어하는데 적합을 하거나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택도 아니라서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입출력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CPU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 안 하지요. CPU를 오히려 프로세서를 하나 달아줬는데 그러니까는 답은 4번. 이번에 이제 인터럽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인터럽트는 이제 CPU가 계속해서 플래그 주변 장치 이제 종속 가능한 상태 정보를 갖고 있는 플래그를 계속 검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플래그가 세트되면 이제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입출력 정성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입출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입출력에 관련된 인터럽트의 극히 일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좀 OS에서만 다루면 될 텐데 여기서도 다뤄가지고 어쨌든 보면은 인터럽트의 분류는 크게 이제 외부, 내부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냥 이 분류는 이제 원인에 따른 분류죠.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딱 보면 이제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시스템 내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이제 입출력 장치, 그 다음에 타이밍 장치, 전원 뭐 이런 것들 전원이 불안정한다든지 뭐 타이밍 장치 뭐 시간이 이제 그 무슨 전송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 타이밍이 그 타이머가 다 되면 이제 인터럽트가 실행돼서 이제 끊긴다든지 뭐 그런 걸 말합니다. 외부적인 요소. 내부적으로는 이제 불법적인 명령어나 데이터.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연산을 하는데 분모가 0이다. 이런 것도 잘못됐죠. 명령어가 잘못된 거지요. 데이터가 잘못됐든지 간에 분모가 0이다. 뭐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외 처리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외 처리 이제 코딩을 해보신 분은 이제 예외 처리 아실 테니까는 아시는 분만 알아들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슈퍼바이저 콜이라서 SUV 약자로 이거는 이제 좀 OS하고 관련이 많은 거예요. 그 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터럽트 발생 시 분기 주소를 결정하는 방법. 이 무슨 말이냐? 자, 인터럽트는 이제 CPU가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돌아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그 뭐고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은 하는 걸 멈추고 그 서브 루프라고 하죠. 그 다른 프로그램을 인터럽트가 요청하는 것을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근데 돌리게 되는데 이동하는 그 분기하는 주소를 결정하는 방법이 벡터 인터럽트가 있고 비벡터 인터럽트.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벡터와 스칼라. 자, 먼저 벡터 인터럽트를 보면은 인터럽트의 원인에 의해 분기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이제 인터럽트 벡터라고 한다. 이 용어만 좀 아십시오. 이서 얻게 되는 그 벡터 인터럽트에서 이제 얻게 되는 그 정보 그러니까 분기 주소 그거를 이제 인터럽트 벡터라고 하고 비벡터 인터럽트는 분기 주소가 메모리 일정한 위치로 고정되어 있다. 말 그대로 그 주소가 뭐 100번지면 100번 이래서 스칼라로 이렇게 그게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벡터와 스칼라를 떠올리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고요.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인터럽트가 발생한 경우 인터럽트 처리를 하기 전에 스택에 저장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이거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요. CPU가 뭔가 자료를 처리하고 있었겠지요. 자료를 처리하고 있으면은 이제 인터럽트가 아니더라도 이제 분기문으로 인해서 이제 서버 루프를 돌 때가 있어요. 서버 루틴을 돌 때가 있어요. 지금 루틴을 벗어나서 멈추고 이거 이제 인터럽트도 이런 원리인데 이래 그 서버 루틴을 불러들일 때 나중에 이 루틴이 끝나고 나면은 원래 자리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스택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이때 저장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실행 중인 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PC의 내용, 컴퓨터 구조에서 PC라고 하면 프로그램 카운터를 말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보통 다른 뭐 언급이 없으면은 이건 간혹해서 솔직히 해야 되는데 퍼스널 컴퓨터는 절대 아닐 거고요. 일단은 프로그램 카운터를 말하는 것 같고 이거 저장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레지스터, 그 다음에 CPU 레지스터의 내용을 스택에 저장을 시켜놓고 분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답이 인터럽트 벡터가 되는 이유는 인터럽트 벡터는 이제 이 분기할 주소예요. 주소고 찾아가는 주소니까는 굳이 스택에 안 넣어도 됩니다. 스택에 넣어야 될 거는 이제 내가 분기해야 될 그 주소가 아니라 내가 원래 있던 주소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게 이런 것들이에요. PC 카운터, 상태 레지스터, CPU 레지스터 내용.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인터럽트 벡터는 이제 분기하면서 사용되는 자료일 뿐이지 지금 보면 스택에는 저장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선순위 인터럽트. 우선순위 인터럽트가 뭐냐? 동시에 여러 개의 인터럽트가 발생하였을 때 먼저 서비스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각 소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인터럽트가 동시에 실행될 수가 있으니까는 크게 이제 몇 개 없습니다. 두 개만 알면 돼요. 등장한 건 두 개인데 이제 폴링 절차는요.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의한 우선순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차례대로 이제 플래그를 검사하는 거죠. 많은 인터럽트가 있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로,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CPU에 리소스를 많이 먹겠지요, 폴링은. 그럼 하드웨어 우선순위 판별은 이제 제일 유명하다기보다는 별로 안 유명한데 시험에서 유명한 거, 데이지 체인은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모든 장치들을 이제 직렬로 연결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병렬 우선순위 인터럽트라는 거는 이제 각 장치를 병렬로 연결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세트할 수 있게끔 리지스터를.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직렬 우선순위 이렇게 하지 쓸데없이 데이지 체인 떡 만들어 놔가지고 어쨌든 이런 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폴링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고 있고 데이지 체인은 직렬로 하드웨어적으로 직렬로 연결해서 쓰고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기출 문제도 간단하죠.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폴링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많은 인터럽트 발생 시 처리 시간 및 반응 시간이 매우 빠르다가이고 매우 느려집니다. 많을수록 차례대로 착착착착 하니까는 소프트웨어적으로 CPU가 각 장치 하나하나 차례대로 조사하는 방식이 맞고요. 도사 순위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터럽트를 위한 공통의 서비스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는 자 3과목의 마지막이 접어들었네요. 병렬 컴퓨터 구조에 응용해서 병렬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병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렬 처리는 패럴렐 프로세싱, 컴퓨터 시스템의 계산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동시 데이터 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기술을 의미한다. 병렬로 처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 유명한 거 이제 플랜의 분류, MJ 플랜의 분류, 팽의 분류도 있는데요. 조직 응용 기사에서는 그걸 한 번도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고 SI, SD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S는 이제 싱글의 약자고
단일, 그 M은 멀티플, 다중을 의미하고 I는 이제 인스트럭션 스트림 해서 명령어 흐름을 말하고 D는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개씩 보면은 SISD, 그 단일 흐름, 그 단일 명령어 흐름, 단일 데이터 흐름. 이거는 이제 명령어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병렬 처리는 이제 다중기능 장치나 파이프라인 처리에 의해서 구현이 된다. 파이프라인은 바로 볼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파이프라인이. 그 다음에 SIMD. SIMD는 이제 단일 명령어 흐름의 다중 데이터 흐름. 이거는 이제 모든 프로세서가 동시에 메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다중 모듈을 가진 공유 메모리 장치가 필요한 건데, 다중 모듈로 된 메모리에서 이제 인터리빙이라는 기법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또 공부할 거고요. MISD는 이제 다중 명령어의 단일 데이터 흐름.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연구만 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구현이 되고 상용화 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MIMD. 이건 이제 다중 명령어 흐름, 다중 데이터 흐름. 이건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나타내며 대부분 다중 프로세서와 다중 컴퓨터 시스템이 이 범주에 속한다. 대부분이 여기 속합니다. MIMD. 그래서 문제도 보면은 잘 읽으면 풀려요, 그냥. 플랜의 컴퓨터 시스템 분류 제한 중에서 하나의 데이터 흐름이 다수의 프로세서로 전달되며 각 프로세서는 서로 다른 명령어. 자, 하나의 데이터 흐름이니까는 단일 데이터 흐름. 이거 하고 1번하고 3번.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명령어들이니까는 다중 명령어지요. 그래서 답은 3번.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문제 잘 읽고 그냥 말 맞춰가지고 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볼 텐데, 파이프라인은 좀 어려워요. 구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려워요. 병렬 컴퓨터 구조 자체가 좀 어려워요. 이거를 세부전공으로 이제 석사, 박사를 할 때 보통 미국으로 유학 가서 많이 배웁니다. 한번 보면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서브 프로세서로 나누어 가지고 각 서브 프로세서가 동시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취급하도록 하는 기법인데, 자세히 하면 어렵지만은 기술이란다. 기사 시험 수준에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세그먼트예요. 세그먼트. 파이프라인에서 세그먼트. 이거는 이제 4개의 세그먼트 파이프라인인데 이렇게 그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이렇다 보시면 되고,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예를 한번 보면요. 이거를 보면은 I 곱하기 BI 플러스 CI. 그러니까 I는 1, 2, 3, 4, 이게 7 이렇게 증가를 하죠. 순열을 떠오르시면 돼요. 자, 이 식을 이제 연산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R1 레지스터에 AI를 놓고 R2에다가 B를 놓고 그 다음에 R3 레지스터에다가 R1과 R2에 곱을 놓고 R4에는 C를 놓고 그 다음에 R5는 R3과 R4를 더한 거.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계속 연산이 반복되지요. 이거를 이제 클럭 펄스에 따라서 세그먼트 1, 2, 3에서 이게 나눠 놓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계산할 때 이제 첫 번째 펄스는 이제 레지스터 1, 2에 A1과 A2를 놓고 연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산을 하고 이 연산 결과가 이제 R3로 넘어가지요. 그 다음 클럭에서 이거에 대해서 곱을 구하고 R4에는 이제 C1이 들어가고, 이거 하는 와중에 동시에 그 다음 I 값이 2일 때에 A2, B2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1은 계속 이 연산을 하고 넘기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이거 연산하고 넘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에서는 여기서 이제 곱한 값하고 C2를 이제 더한 값을 이제 레지스터에 넣게 되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보세요. 이렇게 넘어간다. 이 모양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다 풀립니다. 그 공식으로 하면은 머리 터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라인 구조가 이제 적용된 두 가지 영역이 이제 산술 파이프라인과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크게 몰라도 돼요. 산술은 이제 계산하는 거고 명령어는 이제 그 무슨 명령어 패치하고 뭐 그 단계를 탁탁탁 나눠서 하는 건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알면 머리만 아프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거 그릴 때 아까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푸시면 됩니다. 세그먼트에서 부연산을 수행하는데 20나노세컨드가 걸리고 파이프라인은 이제 4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개의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파이프라인 시스템은 비파이프라인 시스템에 비해 약 몇 배의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느냐.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게요. 어디 갔노? 펜으로 바꾸고 흰색으로 바꾸고 자, 연산을 한 개 하는데 이제 20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 단위는 생략해서 얘기할게요. 이거 세그먼트 4개. 그래서 아까 그 보면은 세그먼트 그냥 S1, S2, S3, S4 자,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100개의 태스크 100개를 연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1부터 100개 무슨 연산인지 몰라도 연산이 되겠지요. 그러면 1부터 차례도 들어가겠죠. 처음에 1 그러면은 첫 번째 펄스에서 1 연산이 시작되겠고 두 번째 펄스에서 이 값이 1로 넘어가겠죠. 세그먼트 1로 그 다음에 2가 들어갈 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펄스에서는 이 연산이 1로 넘어오겠지요. 1. 그 다음에 얘는 1로 넘어오고 2. 얘는 1로 넘어오고 3. 아니, 넘어온단다. 세 번째 클럭에서는 그 다음 값이 들어오고 그 다음 네 번째에서는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몇 번 실행이 되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이제 그 클럭을 네 번째 클럭에 이제 명령어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몇 번 실행될까요? 일단은 1부터 100개라니까는 100까지 들어가겠죠. 일단은 100까지 들어가니까는 일단은 100 플러스 마지막에 마지막에 100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100이 들어온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모든 게 완료가 돼요. 플러스 3 해서 이제 103번의 연산을 해야 됩니다. 103의 연산을 해야 되고 한 번 부연산을 한 번 수행하는데 20이니까는 103 곱하기 20은 0,602 2060 나노세컨드가 그게 되겠고 비파이프라인 시스템에 비해서 약 몇 배의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을까? 자, 비파이프는 이제 한 번에 병렬이 아니고 이제 비파이프라인은 이제 병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개 수행하는데 연산하고 한 개 수행하는데 4번이니까는 80 나노세컨드가 수행이 되고 이게 100개니까는 곱하기 100 그러니까는 8하고 동그라미 3개 8하고 동그라미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땡땡 800을 206으로 나누면은 8이 83 2, 3은 6 2, 4, 8 3 6, 3, 18 2, 3은 6 그래서 2, 9, 8 8, 2, 0 그러면은 3.2 4 뭐가 이상하다. 이게 한 개 빠졌다. 7, 7, 1, 1820이고 그 다음에
3.2918 하면은 6924 9는 안 되고 8좀 되겠네. 8면 68 48 계산하기 어렵다. 68 48 그 4 올라가고 28 16 뭐 이게 얼마나 돼? 3.8 뭐지요? 그 답은 3번이네. 자, 별로 안 어렵지요? 별로 안 어렵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무식한 방법인데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그 공식으로 풀면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래 하면 머리 터져요. 공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래 곱하고 저래 곱하고 막 해가지고 공식으로 이렇게 풀립니다. 풀리는데 이거는 나 방금 내가 한 대로 풀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귀찮다. 이것도 괜찮다 하면 3.88 외우십시오. 3.88 여기 있지요.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장당컨대 장당은 아니지만은 그 출제자가요, 이 숫자를 감히 바꿀 만큼의 능력이 된다라고 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내처럼 풀든지 그것도 귀찮으면 답을 외우십시오. 3.88 이 원서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문제를 내거든요. 이 부분은 제 숫자를 바꾸면 괜히 오르나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모르겠으면 그냥 3.88 외워버리고, 그러면 방금 내처럼 풀면 됩니다. 이런 공식으로 하면은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이것은 더 쉬워요. 아까보다. 일단은 부동소수점 파이프라인, 이거에 대해서 따로 알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파이프라인은 구조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읽어보면은 비교기 10부터 가상감상기 인크리먼트가 모두 조합 회로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때 내 세그먼트 지연 시간이 이제 T1은 60, T2는 70, T3는 100, T4는 80 나노세컨드이고 중간 레지스터 지연이 10나노다. 10나노세컨드라고 가정을 하면 비파이프 구조에 비해 약 몇 배 속도가 향상되는가? 일단은 한번 처리할 때 속도가 얼마나 걸리냐? 일단은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라인은 이제 보면 세그먼트가 4개가 있지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아까처럼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몇 개의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되는지는 없지요. 그러면 이제 한 개 수행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는 60, 두 번째는 7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0, 그 다음에 네 번째는 80 나노세컨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그 다음에 중간 레지스터 지연이 한번 이렇게 돌아가고 나서 지연이 이제 10 나노세컨드. 자, 방금 이제 아까 전에 문제 풀 때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는 이제 클럭이 있습니다. 펄스입니다. 클럭 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한 번 클럭에 병렬은 동시에 실행이 되죠. 병렬은 동시에 실행이 되고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속도 중에서 제일 느린 거에 따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게 한 번 클럭에. 그래서 제일 느린 게 이제 100나노고 한 번에 이제 지연되는 게 또 10나노니까는 명령어가 한 개 튀어나오는 시간은 110이 되겠죠. 110. 비파이프라인에서는 110 나노세컨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비파이프라인은 이제 한 개가 실행이 될 때 이거 하고 해서 이걸 다 더해줘야 돼요. 60에 70을 더하면 130, 230, 230에 80을 더하면 310, 그 다음에 지연이 10이니까 320.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게 이제 비파이프라인일 때 얘를 한번 계산한 한 개의 결과가 튀어나오는데 320 나노세컨드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배냐? 110분의 320. 이걸 계산하면 되겠지요. 땡땡 하면은 32 나누기 11은
3은 안 되고 2, 22 하면은 100, 22.9 하면 99, 2.9 얼마가 되겠는데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한번 클럭에 실행될 때 제일 느린 거에 따른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벡터 처리, 벡터 프로세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프로세서가 아니고 프로세싱입니다. 그래서 벡터 연산을 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프로세서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이제 방금 파이프라인으로 연산하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해요. 벡터 처리는 이제 많은 과학 기술 응용해서 이제 벡터나 행렬로 수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처리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이에 활용이 되고 있고, 활용량은 이제 뭐 기상예보, 석유 탐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학적 검진, 인간 유전자 분석 등 이런 데 활용이 되고 있고, 벡터 처리는 방금 우리 기출문제 풀었잖아요. 그것도 벡터 처리입니다.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한다 치자. 자,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점 아시죠?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딱 값이 정해진 거를 딱 계산하는 게 스칼라 연산이고, 벡터는 이제 입력값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입력값이 증가를 하고 있죠. 이런 게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병렬로 연산을 해야지, 아까 파이프라인에서 봤듯이 병렬로 연산을 해야지 굉장히 고속으로 연산이 가능한 거. 지금 이거 보면 이 연산을 위해서, 자, 이거 A와 B의 곱을 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곱한 값들을 이제 더해주는 파이프라인이 또 있지요. 파이프라인을 두 개를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연산을 하는, 이런 보통 이렇게 간단한 예로는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열 프로세서. 배열 프로세서는 보면 이제는 프로세싱이 아니고 프로세서입니다. 프로세서고, 벡터 프로세서랑 배열 프로세서랑 동의어입니다. 많은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기사 시험의 그 수험서에서 배열 프로세서와 벡터 프로세서를 따로 분류를 하고 정의를 하고 있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고 하면은, 원서가 번역을 잘못한 거죠. 원서를 보면은 방금 우리가 봤던 파이프라인, 벡터 프로세싱, 이것,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어레이 프로세서, 이 세 개를 나열을 해놨는데, 이거를 마치 프로세서의 종류처럼 생각을 하고,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벡터 프로세서,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걸 보면은 프로세서 소개를 한다는 말은 전혀 없고, 이제 병렬 프로세싱에 관련돼 가지고 이 세 가지의 주요 주제로 이제 그거 논의를 하겠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이프라인 프로세싱의 그 파이프라인의 이런 연산 기법과 벡터 기법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배열 프로세서를 소개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책을 소술하고 있는데, 이거를 프로세서의 종류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책들이 좀 잘못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배열 프로세서랑 벡터 프로세서랑 동의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방금 봤던 그런 연산들을 하기 위한 프로세서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배열 프로세서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가 배열 프로세서와 SIMD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그냥 막 눈으로 대충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프로세서를 놔둔 거죠. 이 어택치드 어레이 프로세서 이렇게 추가를 해 놓은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그거고, 일반적인 컴퓨터 구조에서 이제 프로세서를 추가해서 부가 배열 프로세서를 합니다. 병렬 처리를 위해서 프로세서를 더 추가하는 거고, SIMD 배열 프로세서는 지금 이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P입니다. P가
특별한 연산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덧셈 파이프라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곱셈 파이프라인이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어떤지 간에 그런 처리를 하는 걸 블록도로 그냥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SIMD다. SIMD가 아까 뭡니까? 싱글 인스트럭션 하나의 명령으로 MD 다수의 그거 뭐고 데이터 흐름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하나고 다수로 데이터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SIMD 배열 프로세서입니다. 여기서 표기를 그냥 P로 했을 뿐입니다. P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얘가 이제 배열 프로세서, 동의어로 벡터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면은 PE라는 연산기 이거 일단 이 사람들 인력 공대에서 잘못했다 이거. 이거를 마치 연산기 이름처럼 적어놓으면 안 되지. 그냥 프로세싱 엘리먼트, 프로세싱 요소 처리 요소인데 그냥 처리 요소일 뿐인데 이거를 무슨 뭐 연산기 이름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P라는 걸 이렇게 배열을 해서 동기적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것은 해서 벡터 프로세서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R 한 개 더 들어갔네. 벡터 프로세서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과 벡터 처리를 활용을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그 처음에 봤을 때 잠깐 언급했는데 메모리 인터리빙 이건 이제 여러 개의 메모리 모듈을 번갈아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있고 메모리 있고 메모리 있고 메모리 있고 AR은 이제 그거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병렬로 그냥 해놓고 번갈아 쓰는 겁니다. 그 기억 장치를 각 모듈이 번갈아 가면서 쓰는 접근한 방법이고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대역폭을 늘립니다. 병렬로 처리를 하면 당연히 대역폭이 늘어나겠죠. 이게 한 번에 이게 동시에 처리가 되니까 당연한 말이고 각 인스트럭션에 사용하는 데이터 주소와 관계가 있다. 당연한 말입니다. 메모리 인터리빙이고 이거는 뭐 기출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슈퍼컴퓨터가 이런 파이프라인과 벡터 처리 그러니까는 병렬 구조로 만드는 게 이제 슈퍼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를 보면은 보통 무슨 큰 연구소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엄청난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벡터 명령어와 파이프라인에 된 부동 소수점 산술 연산을 제공하는 상업용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기출 문제를 보면은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 사이의 실질적인 대역폭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메모리 인터리빙. 이 메모리 인터리빙이 자주 나옵니다. 보기에서 나오면 가 찍으십시오. 이거 웬만하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3과목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일단 진짜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과목 운영체제 네 번째 과목 운영체제 첫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